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7,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의 의료 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이 111%에 달해 의료진 부족이 심각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확산세가 지속되면 더 큰 불편과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며 방역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변호했던 모녀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는 이유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기억정도 지금이는 하여튼 나머지는 해주려고 달려들었거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뉴스에이에 출연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관계,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한 생각,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등장 시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우유가 영상 게재 9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도 누드 모델을 내세워 홍보한 전력까지 부각되며 불매운동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수술 도구를 포장하는 공간에서 직원들이 단체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술 도구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국민 1%, 그러니까 국민 100명 중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내일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요. 주변에 보면 진단검사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오히려 찾기 힘들 정도죠.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7,000명 넘게 나왔고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 수도권에만 1,000명이 넘습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컨테이너 병상까지 가동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의료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병상들. 지난해 3차 유행이 확산되던 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설치한 이동형 음압병실입니다. 이곳에 마련된 이동형 음압병실은 총 42개입니다. 모두 경증 환자를 위한 건데요. 그러나 이 컨테이너들은 지금 모두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워뒀던 음압병실을 지난달 30일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20명의 간호 인력도 확보했지만 이를 담당할 의사 2명이 없어서 9일째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 중수본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은 그걸 우리가 교육해서 맡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사를 그쪽에서 못 구해서.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1,003명. 병상이 추가 확보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열흘 만에 또다시 1,000명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서는 중환자가 닷새째 병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계신데요. 일요일 날 신청했는데 아직 배웅실 제대로 못 갔나 봐요. 너무 포화 상태고 중환자 병상 응급실까지 차 있고. 확진자 대비 수도권 의료 대응 역량은 지난주 이미 111%가 넘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연말에 신규 확진자 수가 12,000명 선, 중환자는 1,7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한 상황. 의료 체계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검사소에 가보면 줄이 긴 건 고사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방역 당국은 추가 백신 접종 간격을 더 줄이겠다고 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광장을 한 바퀴 돌아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기 시간만 1시간 30분에 달합니다. 이곳 임시선별검사소는 최근 검사량이 폭증하며 하루 1,500명 넘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또 다른 선별진료소에도 건물 2층까지 300명 넘는 시민들이 줄 섰습니다. 오후 3시 검사 시작 전부터 기다리는 건데 오늘은 문 연 지 50분, 어제는 2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5시 45분 정도 오셔야지 받을 수 있어요.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도 있습니다. 마감을 해가지고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나중에 저녁 시간대 이용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적 모임 6인 제한만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 말합니다. 때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 보상을 전제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10,000명에 겨우 멈출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역의 관점에서 봐도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역도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당장 추가 조치를 하는 대신 추가 접종 간격을 한 달 더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2차 접종을 받으시고 3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12월 중에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역분과위에서들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번 겨울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2년을 버티고 또 코로나 위기를 맞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에게 인원수를 줄여서 모임을 하면 안 되냐고 절박하게 사정하기도 한다는데요. 먼저 김은지 기자입니다. 중국 음식점 카운터에 놓인 달력에 가위표가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기존 예약이 취소될 때마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연말까지 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명으로 줄어드는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되자 며칠 만에 단체 예약 11건 중 10건이 취소됐습니다. 이제 배로 늘어난다고 그걸 기대를 하고 12월을 맞이하는 건데 극소수의 모임까지 다 취소되다 보니까 절박한 마음에 손님에게 사정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오늘 뭐 6명하고 또 내일 6명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그래도 극소수의 모임을 이제 하시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내년 신년도에 보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직원을 늘렸던 업체는 타격이 더 큽니다. 인원을 충원을 했어요. 정직원 2명에 알바생 2명. 한 달에 이제 850에서 900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연말 모임 예약이 무더기 취소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뽑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만약 교육을 다 시켜놨어요. 소모품이 아니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역 패스 도입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사람을 써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역 패스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저희가 알바나 그런 걸 고용을 해야 되는데 연말 대목에 대한 기대마저 꺾이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 문도 마음대로 닫을 수 없습니다. 폐업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증금을 포기하는 업주도 한둘이 아닙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깔 조명이 켜진 공간에 커다란 소파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2달 전 폐업해 내부 철거 공사 중인 단란주점입니다. 철거하며 나온 폐건축자재는 집게 달린 소형 불도저가 한 곳으로 모읍니다. 철거업체 직원들은 밖으로 드러난 전선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폐업하는 곳이 늘면서 일감은 2배로 늘었습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영업자 다 나가는 거 감당이 안 돼요. 통상 폐업한 뒤에는 임차인이 철거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철거비를 대기 힘들어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다 까먹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나가니까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영업 불황은 중고품 매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고 주방용품 업체 창고엔 새것 같은 업소용 냉장고가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폐업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새거 같은 물건들이 좀 들어와요. 업주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죠. 창고 밖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방 집기가 제 키보다 높이 쌓여 있습니다. 폐업한 가게들에서 중고 집기가 계속 들어오지만 새로 문을 여는 곳은 적다 보니 재고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도 배달에 초점을 맞춘 소형 매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만큼 물건이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끝모를 불황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이렇게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냐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공방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먼저 100조 원 투입안을 꺼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 아이디어를 덥석 받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이 집권하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밝힌 소상공인 지원 100조 원 투입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당장 협의하자며 역공을 펴자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위해서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다가 우리가 선거 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말 바꾸기,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대 후보 논의를 시작하자고 윤석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100조 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장식품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상당한 신망을 받는 분이신데 거짓말쟁이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김 위원장은 여당을 비판해 정치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가 따로따로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겠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제 여야 후보들이 하나둘씩 정책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며 정치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재보궐은 무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내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 무공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혁신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듣는 얘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느려진 것 같다. 기득권 된 거 아니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게 기상천외한 편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일부 지역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보선 지역 5곳 중 안성과 청주는 민주당 소속 이규민,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곳입니다. 당에서 재보궐선거 지역 무공천 가능성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출마할 후보가 있더라도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무공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을 실시하는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당시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당헌을 고친 후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면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구의 공천 여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찾아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미래 어젠다를 발굴할 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인데 그 위원장은 윤희숙 전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목표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은 범죄다 취급을 하는 그런 정부도 있었고 또 길을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고. 윤 후보는 조만간 윤희숙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를 선대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 전문가인 윤 전 의원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년목 인재로 영입됐지만 과거 SNS 글이 논란이 되어왔죠. 오전까지만 해도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 압박을 버티진 못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사흘 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과 백범 김구 선생 관련 SNS 글 논란에 이어 재난지원금을 개밥이라고 표현한 것까지 알려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오전 선대위 회의 직후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방송 예정이던 노 위원장의 정강정책 연설 방송을 전격 취소했고 노 위원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최소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급 이상 간부급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팀을 둬서 여러 가지 그분의 발언이라든가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을 직능 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 딸의 KT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이틀 만에 자진 사퇴 방식으로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내정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씨는 과거 발언 논란이 일자 7시간 만에 내정 철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만났는데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이 후보가 존경하는 윤 후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행사에서 만났는데요. 윤 후보 선대위 출범 후에 첫 만남이라서 기자들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무슨 대화나 이거? 또 재미죠.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때는 존경하는 이 말은 안 나왔네요. 네, 두 사람 모두 축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치켜 세웠고요. 이재명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외교 업적을 칭송하면서 최근의 안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최근에 이제 종전 선언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이번엔 진짜 존경해서 한 말인지 아닌지 아리송한데요. 네, 이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 논란은요. 민주당에서 농담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야당은 논평으로 비꼬았습니다. 이렇게 10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여기서 존경하는은 진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 조국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이재명은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이름은 진짜 맞나요?
불필요한 농담 한마디가 다른 말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제 리더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참모를 이제 순장조라고 부르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가 순장조인가요? 네, 오늘 오전에 홍 부총리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는데 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 속 경제 성공을 위해서 임기 말까지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홍 부총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홍 부총리 이 사퇴 얘기가 솔솔 나왔었거든요. 사실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이 강원도지사 출마 하마평에 올랐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 날짜상으로는 3월 3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원도지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장관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선거 불출마를 당부했는데요. 대통령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김 총리 본인도 이제 순장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지원군들이 나섰군요. 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지난해 4월 정치평론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뒤집고 사실상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본격 재개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는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한 건데 앞으로도 저런 식으로 이제 나올 모양이죠. 네, 이재명 후보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는 평가입니다.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캠프 밖에 유 전 이사장이 있다면 캠프 안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있습니다. 명예선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죠. 네. 여전히 활발하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던데요. 네, 요즘은 특히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공격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건진요, 그러니까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 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올린 지금 보시는 저 사진도 화제였죠. 맞습니다. 윤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학생 때까지 부친에게 맞으면서 컸다고 밝히자 추 전 장관은 저렇게 회초리를 들고 윤 후보는 종아리를 거둔 합성 사진을 댓글로 달았는데요. 윤 후보를 때려주고 싶은 동심이 앙증맞게 표현됐다면서 왜 이렇게 유치하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원 사격, 후보에게 도움이 되려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 집결하는 걸 보니까 대선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잠시 후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스튜디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현안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력이 논란이 됐었죠. 오늘 그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흉악범의 계획 살인을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06년 5월이었습니다. 딸이 만남을 거부한다며 집으로 찾아온 20대 후반의 남성은 딸과 아내를 향해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고 37차례나 찔린 두 사람은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 2명을 한꺼번에 잃은 A씨. 괴로워하던 딸의 호소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꾸 회사 있는 데로 쫓아다니면 저는 귀찮게 하는 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빠 괴로워 죽고 딸은 지금 얘기를 해요. 이 후보가 조카인 이 남성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 측은 지난달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자신이 변론을 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고 이 후보 측은 또다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 후보가 계획적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적으로 처음에는 하여튼 나갔던 해치라고 칼 가지고 달려들었거든. 그 문 부시고 들어가서 개혁적인 살인이 이게 데이트 폭력입니까?
A씨 자신도 몸싸움 도중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쇼크가 쓰러져서 그 해에 11월 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연락도 없었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딸과 아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16년의 세월을 숨죽여 살아왔다는 A씨는 소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집갈라야 화지 맺혀서 죽을 때까지 우리도 벌칙이라고 나오는 거죠. 계획적 폭력 아니라는 거니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만 알아듣는다면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죠.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서울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구청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전 비서였던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건 지난 6일. 지난해 7월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강대행의 비서로 근무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적으로라든지 시각적으로라든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성희롱과 어떤 추행과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또 지속이 되고 참다 못한 공무원은 지난 10월 김영종 당시 종로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강대행 측이 사과와 함께 합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 노총장님 다른 것도 이것도 다른 처음으로 통화하고 싶으셨는데 하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주변에 2차 가해까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없는 소문들이 퍼지고 노래방에 갔으니까 뭐 내가 부구청장이랑 사귀는 사이다. 너무나 무서운 소문을 저는 아무 해명도 사실 할 수가 없었고. 반면 강대행은 사적인 약속을 잡은 적도 성추행한 적도 없다며 해당 공무원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합의하자고 한 것은 관리자로서 직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 때문이지 전 비서의 주장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합의금으로 4억 원을 요구해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했고 여성가족부는 종로구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토 중입니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1일 구청장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서울우유가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사과했지만 과거 광고까지 문제가 되며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심스럽게 숲속을 걷는 남성.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 성공했다. 이슬을 받아먹는 여성이 클로즈업 되더니 사람들이 풀밭에서 요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몰래 찍던 남성이 낸 인기척에 사람들이 놀라더니 모두 젖소로 바뀝니다. 서울우유가 만든 광고인데 영상이 공개되자 여성을 젖소로 비유하고 불법 촬영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서울우유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서울우유는 18년 전에도 신제품 홍보를 위해 일반 관람객과 취재진 앞에 전라의 여성 모델을 내세웠다 문매를 맞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의 요구르트가 피부에도 좋다는 걸 홍보하려는 것이었는데 선을 넘은 퍼포먼스에 당시 직원과 관련자들은 공연 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 이어 또다시 서울우유가 성 논란 광고를 내놓자 온라인상에는 이 정도면 기업 윤리 문화가 의심된다, 오너가 관음증이 아닌지 의심된다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불매 운동을 거론하는 글까지 보입니다. 서울우유는 영상 게재 9일 만에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21명이 다쳤습니다. 지하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크게 번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오피스텔 앞. 중년 여성이 걸어오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거의 동시에 주차장에서 흰 연기와 함께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잠시 후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건물 외벽에 옮겨 붙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6분쯤입니다. 차가 막 펑펑 소리가 나더만 뭐 그러게 사람들이 욱 나가지고 뭐 불이야 하고 뭐 난리 났지 난리. 불이 나자 입주민들은 건물 밖과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번졌고 연기도 계단실을 통해 옥상으로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옥상에 대피한 입주민 8명이 고립됐다가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고 입주민 등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구조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4명도 포함됐는데 이 중 2명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외에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스프링클러하고 비상벨은 최초에 화재 발생 시에 작동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취재한 제보가 뉴스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전국 모든 병원이 감염과 위생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해야 하는 상황이죠. 상급 종합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멸균 세척실에서 피자를 먹는 등 단체 식사를 여러 번 했다는 제보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작업대 주변에 위생모자를 쓴 사람들이 20명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작업대에 있는 건 피자 상자와 커다란 콜라병. 콜라를 마시고 피자를 먹느라 마스크는 모두 벗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들. 단체로 음식을 먹고 있는 장소는 멸균 세척실 내 포장실입니다. 메스나 가위 같은 수술용 도구를 세척한 뒤 멸균실로 옮기기 전 포장하는 공간입니다. 주변 작업대에도 수술 도구를 포장하는 의료용 부직포와 테이프가 보입니다. 단체 식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에도 30명 가까이 마주보고 서서 피자를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는 수술 도구용 포장재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들은 동료가 승진하거나 퇴직할 경우 단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용 도구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지난해 말부터 작업장 내 단체 식사가 최소 4차례 있었다며 CCTV가 없다 보니 단체 회식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측은 직원이 식사한 곳은 수술도구 멸균실이 아닌 포장작업 공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는 지난해 멸균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닌 직원을 본 적 있다며 관련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병원 측은 외부 회식이 금지돼 음식을 병원으로 시켜 먹은 것 같다며 병원 내 단체 식사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외부 음식 반입을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감염병 때문에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고 1년 이상을 공부했던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지옥 같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응시를 인정하였음에도 중등교육에서 1차에서는 응시를 안 했다는 그런 평등권을 침해한 부분이 크게 문제되어서 지금 이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확진 판정으로 임용고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에게요. 오늘 법원이 국가가 1인당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주관 시험과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칠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도요.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도요.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자격시험에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확진자 응시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이후에 변호사와 보건의료인 시험은 물론 1차를 금지했던 임용고시마저 2차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불가 공지를 가능하다고 바꿨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와 관광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등은요, 현재도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확진자 응시 기회가 넓어지고 이걸 제한할 경우에 손해배상 가능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수능시험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성적 처리를 미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답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문항의 채점은 보류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내일 수능 성적표 배부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생명과학 2 성적은 일단 공란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언론에 이제 윤 후보와 뭐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요. 같이 연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은 좀 어때요? 뭐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지금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방역 상황이라는 게 엄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절충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울산 합의 이후에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도 합류를 했고,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그러자 김종인 상황, 이준석 왕세자의 정작 후보는 안 보인다. 이번 대선이 뭐 마치 이재명과 김종인의 대결 같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상승 장군이라고 하죠. 항상 이기는 장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의 출연 자체를 경계하는 것은 민주당이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특별하게 지금 후보의 의견을 꺾었다든지 네. 아니면 후보의 의견이 앞서가지고 뭐 이렇게 나선 정황이 없습니다. 그 울산 합의 이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어떤 걱정은 기우에 가깝고 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후보 요청이 있을 때 후보 행사에 동행하는 정도로 지금 돕고 있는 것이고 인사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판단권 이런 것들은 네. 다 후보가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그냥 두려운 겁니다. 자, 아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지난주에 갈등 그 울산 합의 그 갈등 이후에 합의 이후에 울산 합의 이후에 뭐 좀 어떻게 좀 달라는 증거입니까? 뭔가 좀 소통이 되거나 뭐 그 전에 이제 패싱 얘기도 좀 사실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메머드 네. 선대위라는 것에 이제 면도를 해가지고 이제 코끼리가 됐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불필요한 사실 조직들이 좀 많이 붙어 있었던 격도 있고 네. 그리고 후보의 의사결정에 좀 호가호위하는 네. 본인들의 뜻을 얹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당내에 많은 오해들이 양산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후보와 저와 김종인 위원장 또 거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직접 소통이 강화되면서 네. 저희 간의 오해 또는 일부의 이간 행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두 다 합의한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당내 내분의 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봅니다. 실제로 윤핵관의 위력이 이제 상당히 약화됐다.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네. 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후보가 정치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전에 네.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라 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재발하는 그러니까 네. 약간 대상포진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치가 되기 쉽기보다는 네. 항상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윤핵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우리 후보가 이번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잘 제어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이번에 털을 깎았는데 이번에 또 털이 자라나면은 다음번엔 레이저 제모 시키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 늘 언론의 관심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후보뿐 아니라 후보 배우자도 뭐 여야 모두 비호감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후보의 리스크 중 하나다 이렇게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은 그 중에 사실인 것도 확인된 것이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분이 후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설도 많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징후가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 이제 그 정치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억측에 가까운 것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저는 과거에 이제 입당하기 전에 그 후보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 후보자 자택에서 만났을 때, 네. 그 김건희 여사 실제로 이제 본 적이 있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대중에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상대 당이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이미지보다는 네.
훨씬 더 대중적 호감도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등장을 때문에 하게 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연히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시점인가는 대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했을 때 저는 결코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 일각에서는 너무 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정책이나 공약이 특별히 나오는 게 너무 없지 않느냐, 뭐 쇼 정치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사례를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당과의 긴밀한 상의 없이 공약들을 발표하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점에 여러 번 들어갔었거든요. 예를 들어 주 4일제 공약 이런 거는 대선 후보가 한마디 하는 순간 업계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뭐 음식점 총량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경제학적으로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툭툭 던지고 가면서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생기고 또 반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같이 이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시건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가져가는 자세가 더 옳다. 하지만 또 초반에는 우리가 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치적 행위가 돋보이는 기간이고 가면 갈수록 후보가 조율한 정책의 영역이 넓어질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이 대표가 히틀러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 이 우월하다는 단어 때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우월이라는 걸요. 예를 히틀러 같은 경우 인종의 우월성을 얘기한 거고요.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3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3보다 우월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링크를 보면 정확히 우리 고3 당원인 김민규 당원이 했던 연설 링크가 있고요. 그 연설 실력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 글 전체에 제가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인종의 우월성, 뭐 지지 성향에 따른 우월성을 하는 것 자체가 침소봉대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3의 비교라고 표현하기에는 민주당이 그분에게 그 광주 선대위에서 고3 민주당 당원인지 모르겠지만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분에게 부여한 직위는 굉장히 엄중한 직위입니다. 한 정당의 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분의 정치 활동과 우리 고3 김민규 당원의 정치 활동이 비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갑자기 뭐 고3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을 선대위원장이라는 고도의 그리고 아주 고위의 정치적 위치에 놓은 분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이수정 교수 영입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뭐 이 대표 만나보니까 호탕한 젊은이라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제 당대표 지도부 당선 이후에 가져왔던 방향성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교정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제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반대가 아니었고 그분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우리 당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수정 교수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또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 당의 방침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대표로서 이번 대선 승부처 그리고 그 승부처에서 어떤 전략으로 필승을 이끌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검사 윤석열 그리고 이제 정치인된 윤석열에게 바라는 것은 부패 완판이라고 그가 일갈하면서 나왔던 정치판에 부패가 사라지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우리 후보가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코로나로 팍팍한 삶 가운데도 연말 따뜻한 기부 소식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의 작은 마을엔 꼬마 산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물을 놓고 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정성껏 포장한 양말과 마스크, 라면에 돼지 저금통까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산타와 루돌프의 선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성면 사무소 앞에 누군가 선물을 놓고 간 건 지난 6일 밤. 다음 날 아침 선물을 확인한 직원들은 산타가 누군지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차를 타고 와서 이제 놓고 또르르 달려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럴 때 애기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수소문 끝에 찾은 꼬마 산타는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하은 양입니다. 피자 먹자고 햄버거 먹자고 쪼를 때 아빠가 항상 이 돈 모아서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하면 좋지 않을까.
이 양은 지난해 3월 면사무소에 마스크와 생필품 박스를 놓고 가는 등 5번째 이웃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처럼 마을 동네분들이 저 잘 챙겨주셔서 그분들에게 좋은 선물로 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돈다발, 현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김달봉이란 가명을 쓰는 남성이 부안군청에 건넨 돈입니다. 김달봉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 기부금은 6억 9,800만 원에 이릅니다. 기부를 하고 싶지만 굉장히 부끄러워하신 기부자님들이 계세요. 모방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그 전염처럼 나눔도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과 가명 기부자가 적지 않단 겁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죠.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코카인 투약 흔적이 나왔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존슨 총리의 집무실 근처 화장실에서도 나와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근대 의회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의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셔터궁으로 불리는 의사당에서 마약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의회 내 화장실 12곳에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리스 존슨 총리 집무실 근처 화장실을 포함한 11곳에서 코카인 성분의 마약 흔적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좌우 진영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의회 안에 코카인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장 단속까지 동행했던 존슨 총리는 폭로 내용에 당혹스럽습니다. Class A drugs are bad and bad for society, bad for opportunity, bad for kids growing up in this country. That's my view, and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tackle and we can deal with. 선거 없이 추천으로 임명되는 영국의 상원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액 기부자나 세습 귀족 등이 상원이 되면서 의회가 정무보다 고급 사교 장소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의회 안팎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는 17건으로 의회 직원으로 등록된 마약상이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자 영국 하원 의장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채권이자를 갚지 못한 데 이어 대형 건설사 자자오에도 만기가 지난 채권의 지급 유예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연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입주 예정일이 2달 지난 중국 우한의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몰려온 입주 예정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12月3号来了好几次了，然后感觉是进度很慢。虽然说有工人，但是工人不多。那里头啥都没搞，厨房啊、厕所还是属于什么都没有的状况。 중국 부동산업계 27위 자자오에는 유동성 위기로 이미 만기가 지난 4,700억 규모의 달러 채권 지급 연장을 채권자들과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나오면서 홍콩 증권거래소는 자자오의 주식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부동산업계 2위 헝다는 지난 6일까지 지불해야 하는 달러 채권이자 976억 원을 내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중국 내 굵직한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 파산 위기에 놓인 겁니다. 广东省人民政府同意向恒大地产集团有限公司派出工作组，敦促推进企业风险处置工作。 결국 중국 당국까지 나서 헝다그룹 구조조정과 채무 연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부동산업계 위기 관리 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개별 부동산 회사의 문제라며 사안을 축소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들의 채무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중국 시장 불안과 경기 하방 압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내일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접이식 우산 하나 챙겨서 출근하시죠.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 서부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또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오겠습니다. 이 비가 먼지를 씻어주면 좋을 텐데 양이 적어서 큰 소용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또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밤부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적으로 유입돼 공기가 더 나빠지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더셔도 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5도, 광주는 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은 11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모두 영입한 인재들이 말썽입니다. 여야 캠프도 할 말은 있다고 하는데요. 기성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싫다며 물갈이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바깥에 좋은 사람들은 정치하자 하면 100이면 100 손사래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죠. 내가 왜 아사리파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판 자업자득 오늘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